2025년에 정말 강세장이었잖아요. 이걸 보면서 그때 탔어야 했는데 하고 좀 아쉬워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막상 지금이라도 들어가려니 이거 꼭대기 아닌가 싶고 또 기다리자니 더 오를 것 같고 참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질문, 뭐랄까 핵심 질문은 딱 그거죠. 이 파티 과연 언제까지 갈까? 맞아요. 특히 이 모든 상승을 AI가 이끌고 있으니까요. 자꾸 그 2000년 닷컴 버블 때 생각이 나면서 이거 섣불리 편단하기가 더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026년 시장을 두고 정말 첨예하게 엇갈리는 세 가지 시선이 있거든요. 이걸 깊이 파고들어서 여러분이 자신만의 투자 시나리오를 세우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세 종류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시장의 현재 온도를 보여주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둘째는 월가의 베테랑 전략가가 냉정하게 분석한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경고.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기술혁명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AI 붐의 미래를 예측하는 심층 보고서입니다. 낙관론부터 신중론, 그리고 역사적 교훈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의 가장 뜨거운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는 낙관론입니다. 사실 거품 논란이 이렇게 뜨거운데 정작 시장의 친손들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요. 네, 블룸버그가 전 세계 펀드 매니저 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떻게요? 무려 77%, 그러니까 4명 중 3명 이상이 2026년까지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과는 온도차가 꽤 있는 거죠. 와, 77%면 거의 압도적인데요. 이분들 자신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냥 오르니까 오른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은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이 낙관론은 세 개의 아주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세 가지나요? 네,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하듯이 AI 기술의 지속적인 확산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나타나는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 그리고 마지막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꺼지지 않는 한 추세는 안 꺾인다, 이런 믿음이 강한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쟁거리는 역시 AI 거품 문제잖아요.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매그니피센트 7 보면서 다들 불안해하는데 정작 돈을 굴리는 전문가들은 다르게 생각한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설문의 핵심입니다. 응답자의 85%가 이들 주요 기술주의 주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85%나요? 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이 주가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지표를 보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숫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그림이 보여요. 어떤 그림이죠? 현재 이들 기업의 평균 PER이 약 31배 수준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동성 파티가 한창이던 2021년 고점의 40배보다 오히려 낮은 수치입니다. 그건 의외네요. 네, 즉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과거 고점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하,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가만 볼 게 아니라 벌어들이는 이익과 비교하면 지금이 2021년보다 오히려 덜 비싼 상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을 닷컴 버블 같은 끝물이 아니라 AI라는 새로운 산업 사이클의 초입 단계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미국 빅테크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본이나 대만, 한국처럼 반도체와 기술주 중심의 아시아 시장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요. 또 금리가 인하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겠죠. 이 낙관론자들이 경계하는 위험 요인은 없었나요? 마냥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큰 복병으로 꼽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의 재발입니다. 만약 2026년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싹 사라지고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변수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꼽고 있습니다. 낙관론자들 역시 이런 잠재적 리스크를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베팅하고 있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의 낙관론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이런 격언도 떠오르거든요. 실제로 월가에서는 이런 과열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노련한 투자자는 무엇이 더 좋아질까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를 묻는다고 하죠. JP모건 자산운용의 스머더링 하이츠, 우리말로 하면 숨막히는 고점 정도가 될 텐데 이 보고서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심상치 않은데요. 보고서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문제점이 뭔가요? 바로 극단적인 쏠림 현상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불과 7년 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8개 핵심 반도체 및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가 3조 달러에서 18조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18조 달러요? 와우, 정말 전 세계 주식시장의 16%가 단 여갈개 기업에 묶여 있다는 거네요. 이거 뭐랄까, 한쪽에 무게가 너무 쏠려서 위태로워 보이는 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이 견고해 보이는 AI 제국의 해자, 즉 진입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4가지 균열을 지적하는데요. 4가지나요? 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그 돈 문제입니다. 막대한 투자가 과연 수익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하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2022년 이후에만 1조 3천억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하더군요. 우리 돈으로 1,700조가 넘는 돈인데 이 정도면 뭔가 확실한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MIT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현재 기업들이 투자하는 생성형 AI 프로젝트의 95%가 실질적인 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95%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일무에서 펀드 매니저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가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탄탄한 실적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실적이 탄탄하다. 다른 쪽에서는 투자 수익이 95%나 안 나온다. 이 2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사실일 수 있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구의 실적이냐는 겁니다. 아, 누구의 실적이냐? 네, 펀드 매니저들이 말하는 탄탄한 실적은 주로 엔비디아처럼 AI 인프라를 파는 기업들의 이야기입니다. 칩을 팔면 바로 매출로 잡히니까요. 반면 MIT 연구가 지적하는 수익 없는 투자는 그 칩을 사들여서 AI 서비스를 만들려는 기업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마치 골드러시 때 천바지랑 곡괭이를 판 사람은 돈을 벌었지만 정작 금을 캐러 간 사람 대다수는 빈손으로 돌아온 것과 비슷한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돈을 쓰는 쪽과 버는 쪽이 나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위험이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 리스크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전력 부족입니다. 전력이요? 네,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는 건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미 AI 성장의 발목을 잡는 병목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전력 공급 문제 때문에 완공된 데이터 센터가 가동을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AI 모델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리스크는 중국의 추격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 격차가 꽤 나지 않나요? 아직 1, 2, 3세대 정도 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죠. 최근에는 2028년 생산을 목표로 하는 EUV 노광 장비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지금의 기술 격차가 영원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대만 문제이겠군요. 모두가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싶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경제의 대만 의존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거의 모든 물량이 대만, 특히 TSMC 한 곳에서 나오니까요. 만약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파장은 인플레이션이나 무역 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아슬아슬한데요. 그럼 이 모든 위험을 고려했을 때 JP모건은 2026년에 시장이 붕괴할 거라고 보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흥미로운데요. 아, 그래요? 보고서는 이런 위험들이 시장을 붕괴시키기보다는 주가에 조정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면서 10%에서 15% 정도의 하락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붕괴가 아니라 건강한 조정에 가깝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연말에는 결국 시작 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장이 마감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엄청난 변동성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2026년은 순탄한 상승장보다는 아찔한 롤러코스터 같은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죠. 알겠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낙관론과 월가의 신중론, 둘 다 일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거대한 기술 혁신과 막대한 투자, 그리고 거품 논란까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 점을 파고든 자료가 있습니다. 스파클라인 캐피탈의 AI 설비 투자 붐에서 살아남기라는 보고서인데요. 현재의 상황을 역사 속에서 조명합니다. 역사요? 네, 특히 1870년대의 철도 붐과 2000년대의 인터넷 붐을 현재 AI 붐과 비교 분석했는데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기술 붐과 비교한다니 흥미롭네요. 투자 규모 면에서 보면 지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현재 AI 투자는 인터넷 붐은 이미 가볍게 넘어섰고요. 미국 대륙을 뒤바꾼 철도 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와, 철도 붐 수준이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철도 레일은 한 번 깔면 수십 년을 쓰지만 반도체 칩은 수명이 훨씬 짧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 감가상각 속도가 다르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빠른 감가상각까지 고려해서 투자 규모를 재조정하면 현재 AI 투자 붐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술 붐보다도 거대하고 빠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역사는 이런 거대한 투자 붐의 끝이 어땠다고 말해주나요? 안타깝게도 그 끝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거대한 인프라 투자 붐은 자본순환, 즉 캐피털 사이클이라는 거의 정해진 패턴을 따랐거든요. 어떤 패턴이죠? 먼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흥분과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막대한 투자가 몰려들죠. 하지만 곧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결국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 가격이 붕괴합니다.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죠. 19세기 철도회사 주주들도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 통신회사 주주들도 정확히 이 길을 걸었죠. 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보고서가 개별 기업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막대한 설비 투자를 집행한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주가 수익률이 저조한 경향이 모든 산업과 모든 지역에서 거의 예외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주주에게 좋은 건 아니었다는 역사적 교훈이네요. 바로 그거죠. 이건 지금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겠는데요. 사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원래 공장이나 설비 같은 유형 자산 없이 브랜드나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 자산으로 큰 돈을 버는 자산 경량, 에셋 라이트 사업 모델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들의 핵심 경쟁력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스스로 자산 중량, 에셋 헤비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통신사나 지금의 전력회사처럼 말이죠. 왜 스스로 성공 공식을 버리고 무거운 길을 택하는 걸까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보고서는 그 이유를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합니다. 죄수의 딜레마요? 네. AI 경쟁에서 한번 뒤처지는 것이 곧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 모든 기업이 서로를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값비싼 군비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투자를 멈추면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경쟁자가 투자하는 한 나도 멈출 수 없는 치킨 게임에 빠져버린 거죠. 대한 투자의 수익성 문제가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군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낙관론, 신중론, 역사적 교훈까지 들으니 머리가 더 복잡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스파클라인 보고서가 아주 기발하고 중요한 개념을 하나 제시합니다. 어떤 개념이죠? 바로 버블 보조금, 버블 서브시디라는 개념입니다. 버블 보조금이요? 버블은 나쁜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죠. 하지만 이 이론은 관점을 바꿉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들의 과잉 투자는 결국 그 인프라를 사용하는 서비스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그 기술을 활용하는 고객 기업들에게 돌아가는데 이게 마치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거네요. 닷컴 버블 때 수많은 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광 케이블을 깔다가 망했지만 덕분에 인터넷 이용료가 엄청나게 저렴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요. 정확히 그거죠. 통신사 주주들은 돈을 잃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저렴하고 빠른 인터넷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
이 관점을 지금 AI 시장에 적용하면 투자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AI 인프라 기업이겠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칩을 만드는 이른바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기업들이죠. 네. 이들은 현재 시장의 주인공이지만 동시대 앞서 말한 과잉 투자의 리스크와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직접적으로 안고 있는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룹이 바로 그 버블 보조금의 수혜자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AI 조기 도입 기업들입니다. 월마트가 AI로 물류 시스템을 혁신하고 JP모건이 AI로 금융 사기를 탐지하고 디멘스가 AI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처럼요. 아, AI 기술을 자기 사업에 잘 써먹는 기업들이요? 네, AI 기술을 자신의 핵심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죠.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과 리스크를 가지면서 버블 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잠재적인 승자들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명쾌한데요. 하지만 월마트나 지면스 같은 전통 기업이 과연 엔비디아 같은 기술 기업만큼 AI 혁신의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조기 도입이 성공적인 도입을 보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모든 조기 도입 기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를 단순히 도입하는 신용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AI를 통해 실질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거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는, 즉 자본 효율성을 증명하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안목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관점들을 종합해서 2026년을 위한 투자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2025년 상승장을 놓친 투자자라면 무작정 지금 가장 뜨거운 인프라 기업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하나의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리스크가 커진 AI 인프라 기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신규 진입을 자제하고 그 대신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되면서 AI 혁명의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유망한 AI 조기 도입 기업으로 관심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그 보고서를 쓴 곳의 포트폴리오도 그렇게 바뀌었나요? 네, 실제로 이 보고서를 쓴 스파클라인 캐피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5년 전에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 비중이 높았지만 지금은 소니나 캐피털 원 같은 금융, 미디어, 산업재 기업들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과열을 피하면서도 AI 혁명이라는 큰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는 아주 균형 잡힌 접근법이 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시장에 대해 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 월가 전략가는 10에서 15% 수준의 조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인프라 구축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기업들의 말로가 그리 좋지 않았음을 보여줘. 그래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2025년 상승장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희는 무작정 추격하기보다는 AI 조기 도입 기업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탐색해보라라는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AI 붕괴는 올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닷컴 버블 같은 완전한 붕괴보다는 건강한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최종 투자 시나리오는 가장 뜨거운 인프라 기업에 대한 쏠림을 완화하고 다양한 산업에 숨어있는 조기 도입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점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잉 투자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문제라고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과잉 투자가 아니라 어느 한 기업의 기술이 다른 모든 경쟁자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기술적 특이점이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만약 한 회사의 AGI, 즉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 하룻밤 사이에 다른 모든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경쟁사들이 그동안 쏟아부은 수조 달러의 데이터 센터와 칩은 그야말로 한순간에 고철더미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AI 경쟁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레이스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쓸모없는 기술을 손에 들고 있지 않는 그런 처절한 생존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신다면 2026년 시장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